자, 계속해서 저당권 관련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8회 나왔던 문제네요. 그래서 저당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서 겁나 쉽게 답을 뽑아냈었고요. 그래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2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는 개념도 기억하시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어렵지 않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변제가 있든 시효완성으로 소멸을 하든 간에 채권 자체가 소멸하면 저당권 자체도 다 소멸하게 된다. 자, 4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인데 뭐를 얘기고요. 5번 질문요.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1번. 뭐를 얘기는 4번. 쫓아가시면 안 돼. 모르는 걸 쫓아가는 게 등사가 아니라 그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 계속 답은 무난하게 뽑아주고요. 꼭 지문 중에 한두 개를 흔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출제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잘 골라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부합물 종물에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할 것. 자,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할 것. 마지막,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채권 등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자, 보니까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돼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합물이라고 부르게 되죠. 3층짜리 건물인데 임차인이, 자, 건물 임대인과 뭐 동의를 받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한 층을 증축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부합물의 한 예시값.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임차권에도 어떻다? 건물 저당권 혜택이 미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구분 건물의 전 이후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 이후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해서 전 이후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단순한 얘기야. 구분 소유권에 달라붙어 있는 게 뭐가 된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뭐 붙고 말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저당권 설정은 후에 부합물이 됐든 저당권 설정되기 전부터 부합물이든 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단순하게 어떻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개 다 어떻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지금 보면 저당권 효력 얘기는 되게 많은 출제 이슈로 삼습니다. 자, 법률상 특별한 규정,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 즉,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이 미치지 않기로 한 특약, 이런 게 따로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라고 되어 있죠. 그 종물은 어떻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전이고 이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니은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설정 이전 이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부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할 것.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차임 채권이라고 하는 거. 요건 아니죠. 압류 후라고 하는 거. 유책에 구성합니다. 압류 후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D급번을 제외하면 기업과 니은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틀렸죠? 해서, 바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번쯤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매수인 될 수 없다. 일단 틀린 표현 되겠고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건물 저당권 효력, 끄트머리 지상권에도 미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얘는 자 지금 보니까 지상권, 앞에 문제에서는 뭐가 있었지? 아마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 임차권 얘기가 앞에 문제였었구나. 보니까 자, 건물 저당권 어떻다?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얘가 27회 때 임차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9회 때는 똑같이 되니까 민망하니까 지상권에도 어떻다? 미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7회 때 29회 때 나왔으니까 건물 전세권에도 어떻다? 지상권 임차권. 건물 전세권도 지상권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즘엔 출제가 안 됐지만은 충분히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27회 때 문제, 그리고 지금 29회 때 문제였었나요? 예, 29회 때 문제에서 답을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그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바로 앞에 나왔던 문제였었죠. 압류 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죠. 저당권 효력 세 가지가 있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 다음에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 왜 이렇게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바로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3취득자 얘기하고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사안에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을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갑은요, 이 경매에 있어서 X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 있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2번하고 5번을 묶어서 가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저당권을 또 아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저 병이 돈을 빌렸던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병을 제3취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가 경매를 붙이게 되면 병은 이때 어떻다? 경매 입찰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돈을 꿨던 그 사람은 어떻다? 바로 저당목통물의 소유자, 경매 입찰할 수 없지만은 자기가 돈을 꾸지 않았던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이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이 X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그 사이에 누가 병이 돈을 투자했다라면 그거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3취득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주 보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럽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답은 항상 간단한 주제, 간단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 위주로 나옵니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냥 징글징글하게 같은 지문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X의 건물 Y를 신축해서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사람이 갑을 병이라는 사람이 일단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임차인은 여기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된다. Y 건물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 건물에 대해서 뭐를 설정했다? 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1번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실 앞에 안 봐도 알죠.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지문이요. 자,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토지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답 몇 번? 2번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사안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저 아까도 한번 일괄 경매 답이 됐었거든요. 저당권의 효력 더럽게 많이 시험 문제 구성하거든요.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셔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간에 흔들어주는 여러 가지 지문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 내가 많이 본 놈 어딨나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라는 키워드, 일괄 경매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 3번 가볼까요?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과 경락을 받고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해서 더럽게 어려운 얘기. 건물 저당권의 효력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건물 저당권의 효력 어떻다?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뭔 소리야? 이 건물을 갑을병청 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게 된다. 그러면 건물이 존립하려면 모두 임차권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낙찰을 받을 때 건물의 소유권만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차권도 같이 낙찰을 받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지문이 사례를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건물 저당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이요. 자,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옳은 얘기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이때 이 Y 건물이 저당권, Y 건물이 에 대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에 같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선순위 권리인 아이도 을의 저당권인가요?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까다로웠다는 거야. 토지의 저당권자 따로 있고 건물 저당권자 따로 있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4번 보셨고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이 X 토지를 누구한테 매도한다. 그러면 을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자, 우리가 물상대위권은 공용징수, 멸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슈가 됐을 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도 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사실은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림까지 다 그려서 봐야 되니까 그러나 자, 일괄 경매 2번 정도에 나왔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자, 저당권에 있어서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도 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바로 다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여기서는 1번, 2번 좀 쉽게 나왔었고요. 뒤쪽은 좀 까다로웠던 그런 주제. 그리고 5번 질문에 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이 소멸해야지 물상대위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멸실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 여기에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상당히 새로운 문제 유형이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한번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갖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얼마 받으려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는지 요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채무자의 성명, 주소. 만약에 갑이 채무자가 됐을 때 이때도 당연히 자, 채무자가 갑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갑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병이 돈을 빌린다. 그러면 채무자라는 병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취지는 뭐냐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사안을 보니까 이런 식이야. 원본, 이게 이제 채권액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원본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약정, 특약을 통해서 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약정을 해뒀다면 위약금도 다 당연히 저당권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해서 회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 되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취미생활 삼아서 저당권 실행하고 경매를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내야 될 돈이 뭐라고요? 저당권의 실행 비용. 요거부터 우선적으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뭔 소리야? X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자, 법원에서 경매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저당권 실행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그거부터 제일 먼저 우선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본의 이행 기회를 경고한 경우 1년분의 지연 배상금. 자, 요거는 이제 가십시다. 위약금은요, 위약금은 미리 약정이 있어야 돼요. 미리 약정.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쓰고 이 대금을 만약에 1년 동안 쓰는데 이 대금을 만약에 지연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이 손해배상, 지연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따로 이 약정을 안 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1년분의 지연배상금이냐라고 하면 이런 논리 구조야. 자, 이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돈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어. 등기부에. 자, 변제기 이것도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 사람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미리 그냥 어차피 이 돈을 경매를 붙여서 환가해봤자 은행에서 그 돈 맡겨봤자 큰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부러 지연을 시키고 나서 몇 년 더 썩혔다가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가지고 후순위 관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1년분의 지연 배상금까지만 어떻다? 저당권으로 담보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가장 기본이 뭐가 된다? 원본이라고 하는 거. 이건 대가리 따서 외울 사안은 아니야.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자, 원본이 가장 기본이고, 원본보다 우선적으로 징수가 되는 게 저당권의 실행 비용.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이라는 것을 약정을 했다면 그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받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약정이 없어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고의 과실 등에 따라서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1년분에 한하게 된다. 물론 만약에 이 아이가 병이란 저당권자가 없고 혼자서 이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1년분의 지연 배상금을 뛰어넘는 부분도 당연히 어떻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자, 손해배상 이거 외운 사람들한테 착각을 하도록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 목적물의 하자를 가지고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원본이라고 하는 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이렇게 가는 거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위약금은 약정했을 때, 약정 없을 때도 손해배상금,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 비용. 자, 요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세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해서 공매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 자,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과세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 소송 제기에 앞서서 경우에 따라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것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0회 때 세법 문제에서 자, 바로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아냈었고, 한편 거기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이 이런 이의신청 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정지라고 해서 과세관청에서는 그냥 압류하고 공매에 붙일 수가 있다. 다만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다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나중에 징수를 할 때 순서를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었죠.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가장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압류한 조세채권, 세 번째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런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조세채권을 가지고도 제일 먼저 배당해 주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체납처분비 해서 이 압류하고 공매 붙인 데 들어간 돈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징수금의 배당 순위를 따질 때 체지가라고 해서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배당을 하게 된다. 해서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시 갑시다. 자, 원본하고요. 위약금, 요건 약정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민법 조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손해배상금 1년분에 한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 바로 저당권의 실행 비용, 이런 것들에서 답은 4번, 별 큰 의미는 없는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 을은 이어서 전세권, 이후 병이 2번 저당권. 자, 그 다음에 경매시장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X건물의 수리를 지붕을 수리한 정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서 이 문제는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 다만 요즘에 민법 파트에서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주제이고, 다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매번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갑시다.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낙찰받는 사람은 그게 등기된 권리 중에서 어디까지를 떠안아야 되고 어디까지를 자, 바로 소멸하게 될 것인가. 이때 기준점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다시 그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권리. 맞나요? 갑자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처분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 하도 그냥 하루 종일 떠들다 보니까 뭐라고 씹으려는지, 이게 등기법을 하는지 세법을 하는지 민법을 하는지 몰라요. 뇌 자체가 완전히 마탱이 가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다시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점점 힘들었죠. 아까는 5개까지 하고 하나가 삑살이 났는데 이제는 한번 이 핀트가 어긋나면 두 번째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다 똑같아요. 내가 시험 봐봐요.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잘 나가다가 한번 삑살이 나면 다 개판돼 버려요. 그때 옆으로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면서 힘들 때마다 옆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찌질한 모질이들도 열심히 같이 옆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근데 옆에서 막 문제 푸네 있잖아요. 그럼 좀 재수없거든. 왠지 잘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러면 쟤는 밀려서서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다시 합시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해서 뭐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지. 갑은 건물 소유자 X 건물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저당권 해서 자, 아주 뭐라 X 건물에 대해서 갑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등기가 저당권,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이 중복되니까 이 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
그다음 병의 저당권을 2번 저당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벌병청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유치권, 아직은 유치권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요, 나중에 소유자가, 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유물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돈 갚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릅니다. 유치권은요, 등기된 권리가 아니다. 유치권은 어떻다? 등기된 권리가 아니다. 점유권 등기할 수 없었고요. 지난 시간에 분묘기지권도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 다음에 잡단 얘기로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것도 다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를 삼죠. 그래서 자,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간에 내용 텍스트 볼 것도 없어.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바로 갑의 저당권이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저당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었죠? 자, 전세권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경매 신청? 자, 유치권도 사실은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도 뭐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틀부터 보셔야 돼. 경매 청구를 하면 그 경매 청구를 한 그 권리부터 일단은 소멸하는 거야. 자, 일단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 경매 청구를 한다. 그러면 유치권 자체는 전부 변제를 받든 못 받든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저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도 당연한 논리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소 기준 권리. 경매 청구가 있을 때, 자, 가장 선순위는 저당권 등이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갑의 경매 신청. 스톱. 갑의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갑의 저당권. 그럼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고, 대신 유치권만 원칙적으로 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낙찰받은 매수인이 유치권을 떠안아야 된다. 물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건 이제 인도 거저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뒤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을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 자, 다시 1번부터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자, 모든 권리는 소멸하다. 틀렸죠? 유치권은 어떻다? 경매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매 이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치권자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야. 등기부를 보고는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데서 제가 하여튼 듣기로 경매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유치권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예상대로 유치권자가 등장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연이 복잡해지거든요. 낙찰을 받더라도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지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있어서는 자, 미쳐버리는 게 유치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조폭이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는 사실은 아주 소규모 주택 이런 거 말고요. 뭐 상가라든가 덩치가 되는 경매 이런 사건들은 거의 99%가 조폭이랑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좀 큰 뭐 중개사하고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 교육 치고는 엄청 실이 큰 회사에서 한 1년 반 동안 인생의 봄날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회사예요. 다만 그 회장님이 조폭과 연계가 돼 있다. 요거만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게 이제 아니 뭐 건물도 크고 그래. 그래서 그 회사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보다 연봉을 한 2배쯤을 주게 된다는 게 그게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2년 차에 가니까 내 시간이 안 났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강의를 빼고라도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와라 라고 겁박을 해. 근데 그분이 누구야? 부회장님이야.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지. 못한다고 얘기하려고. 돈도 좋지만은 겁나서 못하겠다. 근데 그 부회장님을 보는 순간 그냥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아니. 이 조폭인데 눈빛 자체가 틀려요. 보는 순간 완전히 쪼그라들어. 내가 비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양반 돈 많이 주겠다는 거야. 근데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여튼 강의 힘들겠다는 식의 마음을 얘기를 하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냥 자세가 딱 잡히고 그냥 뭐 청소를 하라면 청소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경매 이런 관련한 일들을 주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패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조폭이 필요한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문제 때문에. 경매를 낙찰을 받게 되잖아요. 큰 뭐 아파트가 아니라 백화점 이런 것들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점포의 임차인들이 겁나 많다. 이해관계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걸 하나하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채무를 변제하고 하느니 그냥 깍두기 형들을 딱 보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딱 잡아. 그럼 이제 좀 쫄아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고 이제 좀 이제 뭐 절실하게 밀려있거나 그런 사람은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맞고 쫓겨나거나 그냥 쫓겨나고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매는 어차피 일반 개인이 이렇게 백화점을 낙찰받고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인생의 봄날은 거기였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 조폭 그분 만났을 때 저는 욕도 안 해요. 와우, 장난. 아니, 그분은 아주 그냥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세상에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아니, 조폭인지도 몰랐어, 사실은.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쫄아갖고 나중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뭐 넘버 원, 투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문신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점잖하고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 지금쯤 교도소에 가 있지 않으실까 해서 그 회사가 법인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구속되고 뭐 등등등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운명과 함께 내 삶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연봉 많이 준다고 거기서 한 2년인가 3년 겁나 돈 벌고 편하게 살았거든. 근데 단 한 가지 다른 중개사 학원과의 완전히 이제 뭐죠?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야. 아니, 다른 학원가에서 재수없어 한다고 강의도 못하는 것들이 연봉을 얼마를 받고 등등등.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 강사 이런 걸 채용을 해서 무슨 중개사 강의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교육사업 겁니다, 이거야. 우리는 교육사업을 하는 거지 조폭이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에서 모델했죠. 뭔 시절점술에다가. 자, 경매하니까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 의뢰 경매 신청으로. 그럼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갑의 저당권. 근데 이제 매각으로 소멸할 텐데 유치권은 어떻다? 바로 정의 유치권은 어떻다?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의뢰 경매 신청이면 자, 갑의 저당권 소멸하고요. 정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자, 병의 경매 신청. 말소 기준 권리 뭐가 됩니까? 갑의 저당권. 그래서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데 유치권을 제외한 권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정의 경매 신청.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채무 변제를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유치권 자체도 소멸을 하게 된다. 해서 모든 권리가 다 소멸하게 된다.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의뢰 전세권 유치권을 제한. 틀렸죠? 아까 정의 유치권을 제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서 요거는 사실 요즘에 민법에서는 잘 내지 않는 주제이고요. 대신 어디에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경매 얘기할 때 주요 이슈가 되는 거. 그때 제일 사실 중요한 이슈는 저거였었죠. 전세권자가 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외울 게 뭐야? 전세권자 가장 선순위 있다 할지라도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였어요. 자,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토지에 대해서 의뢰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26회 때 문제고요. 예, 그냥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보고 문제만을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판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요.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버릴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가 공동저당인데 요거는 공동저당은 7년 동안 세 문제인데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버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여기까지 가야 되는 잠시 끊었다가 근저당권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